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의 번영하는 발전. 2. 일본의 마지막 희망은 한국이다. 3. 한국의 미래기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분야에서 뚜렷한 발전, 특히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의 뛰어난 성과는 이 나라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삼성, LG, SK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은 한국의 번영에 상당한 기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산업부터 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과 창조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지식 기반 경제에 점점 높아지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업데이트되고 최적화될 것입니다.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한국은 선진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나라는 기후 변화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지역 내 평화 유지까지 전 세계적인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2035년 한국 두렵다. 1. 싱크탱크 경고에 충격받은 일본 상황. 그때 한국은 세계 2위 초강대국. 현재 일본 정부는 최근 일본의 싱크탱크가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로 인해 경악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1963년에 설립된 일본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자 일본의 중단기 경제 동향을 예측해 일본의 경제 전략을 주로 연구하는 일본경제연구센터가 2035년에 한국이 세계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과 주변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의 방위비 예산을 올해보다 26%나 많은 65조 원으로 늘려잡고 또한 5년 뒤에는 GDP에 대비한 방위 예산을 2%로 높이겠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의 국력 상승은 이보다 더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의 초강대국 진입과 일본의 선진국 탈락이 당연한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매우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유력 매체인 재팬타임스는 올해 대만에 주월당합 일본의 1인당 GDP가 내년에는 한국에도 주월당할 것이 확실한 가운데 급기야 2035년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상상지도 못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매우 큰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제는 거두절미하고 최근 들어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한국과 대만 같은 이웃국가에 비해 급속도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올해부터 거세지고 있는 엔화 폭락은 일본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마저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제는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로 세계 각국의 통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원화와 대만 달러 또한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일본의 엔화 폭락에 비하면 조족지열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2월 17일 기준으로 대만 달러와 한국 원화는 올 초에 대비해 각각 10.6%와 9.8%가 하락했지만 일본의 엔화 가치는 무려 20%나 폭락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인 재팬타임스는 해라 갈수록 급격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 경제의 막순환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1인당 GDP 또한 해마다 곤두박질 지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과 대만의 주어를 하염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가 금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이미 올해부터 대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한국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 매제는 올해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33,636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33,791달러를 기록한 대만보다 밑도는 수지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제는 2023년에 일본의 1인당 GDP가 전년도에 비해 302달러나 줄어든 33,33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34,505달러를 기록한 한국으로부터도
추월당하게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재팬 타임스는 당초 이 기관이 이보다 앞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이 일본의 1인당 GDP를 2027년에 주월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만큼 일본 경제가 그야말로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음을 극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한국과 대만의 일본 주월이 이전의 전망치보다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엔화 폭락과 더불어 무역 적자 또한 눈덩이처럼 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 나라의 환율 차이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막대한 무역 적자 때문이다. 한국의 무역 수지는 일본보다 훨씬 낮다. 수출력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다. 뒤이어 일본 매체는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과 대만에 주월당한 것을 놓고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를 근본적인 이유로 손꼽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과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비교치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한국과 대만이 일본보다 기술 분야를 더 잘 활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수출 증대에 큰 효과를 보고 있고 이를 통해 1인당 GDP 또한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추 리서치에서 경제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다케다 아스시는 첨단 기술 측면에서 이미 일본은 한국과 대만에 뒤처져 있는 분야가 많고 특히 반도체가 좋은 예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유리한 분야가 꾸준히 줄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기술 개발과 무형 투자의 적도를 나타내는 지식재산 투자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일본 주월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00년을 기준치 100으로 잡았을 때 일본은 2021년에 118.1을 보인 반면에 한국은 이보다 3배나 높은 316.3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1998년 IMF 이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식재산 투자를 끊임없이 늘려온 데 반해 일본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로 줄곧 투자가 감소세를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과 대만이 일본보다 월등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요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한국과 대만이 디지털화를 재빨리 구축한 덕분에 일본보다 노동 생산성이 훨씬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일본의 경우 정부기관과 많은 기업에서 종이 양식을 비롯해 도장과 팩스 같은 정근대적인 근로 방식이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이미 한국과 대만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사라진 지 훨씬 오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재빠른 디지털화를 통해 높은 노동 생산성과 뛰어난 기술력을 구가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일본 경제를 훨씬 빨리 주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단지 내년까지만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확대될 뿐만 아니라 2035년 시점에 이르면 일본 사회가 전혀 상상지도 못했던 엄청난 상황이 도래될 것이라고 탄식했습니다. 바로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잠재력을 나타내는 디지털 잠재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 초강대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 반해 일본은 오히려 이에 역행해 아시아 강대국 자리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당장 2025년에 이르게 되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의 전체 국내 총생산이 인도에도 밀려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68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GDP 규모를 보였던 일본의 경제 규모가 2010년에 중국의 주월당해 세계 3위로 밀려난 것도 모자라 2025년에 이르러서는 인도의 주월을 허용해 세계 4위로 밀려날 정도로 급격한 쇠퇴를 거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IMF의 자료를 토대로 주요 18개국의 실질 성장률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2035년까지 꾸준한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반해 일본은 2030년경부터 줄곧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1인당 GDP에서도 일본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대만과 한국의 추월을 허용하는 것도 모자라 해라갈수록 그 격차를 더 확대함으로써 2035년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사상 초유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에는 2035년에도 1인당 GDP가 계속해서 정제됨에 따라 오히려 2012년 49,058달러 보다 줄어든 48,888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반해 대만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53,949달러를 기록하게 되고 한국의 1인당 GDP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에 잠시 대만의 주어를 허용하지만 거듭되는 성장세를 통해 기어코 2035년에는 일본과 대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65,009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경제연구센터는 경제성장의 열쇠가 되는 디지털 잠재력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2000년에 세계 5위를 기록한 한국의 디지털 잠재력이 2025년에 세계 1위로 오른 뒤 그 이후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초강대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또한 마찬가지로 2025년부터 각각 세계 3위부터 5위까지 줄곧 자리 잡는 데 반해 2000년 당시에 세계 3위에 올랐던 일본의 디지털 잠재력 순위는 2035년까지 줄곧 내리막을 걸어 세계 7위로 밀려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자국 정부가 기술 혁신과 임금 향상을 통한 노동 생산성 증가 없이 주변 국가들을 제치고 국력 상승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그 어떤 대책을 남발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상루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일본 싱크탱크의 이러한 분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에 나서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규모에만 몰입해 갖은 만용과 객기를 부리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이킬 수 없는 더 큰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눈치 싸움은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살벌합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키워드가 반도체이기 때문인데요. 유사시 타이완 반도체 공장 TSMC를 파괴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 시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떠들썩했던 ARM의 인수합병 논의를 위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만남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압박 속에서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반도체 시장에서 갑과 을이 바뀐 미국의 심통 속에서 삼성과 ARM의 인수합병은 이루어질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겨울 미국 육군전쟁대학 학술지의 한 보고서가 게재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타이완 반도체 공장 TSMC를 파괴하는 계획을 준비하라는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TSMC의 고급 기술 인력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대만의 핵심 가치가 반도체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도 그 하나를 위해 노려볼 만큼 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잠재워질 수도 있다는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지난 5월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가치동맹을 강조했는데요. 가치가 다른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손잡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치동맹을 역설하던 바이든은
곧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하며 혼자 살겠다고 선포를 했는데요. 동맹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국제적 분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는 설계를 담당하고 한국과 타이완은 제조를, 일본은 소재와 부품, 장비 생산을 맡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업화 속에서 미국이 설계에 집중한 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였는데요. 처음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조는 여러 가지 공정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소비되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손이 많이 가는 제조는 한국과 대만에 맡기고 우리는 고부가 가치의 설계 쪽에 집중하자라고 생각할 땐 언제고 이제 우리도 반도체 제조에 나서겠다.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를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초미세 공정이 금속히 발전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갑과 을의 위치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놓칠 리 없던 미국이었습니다. 초미세 공정을 구축하면 더 고도화된 단계로 갈 수 있고 반도체 제조 기술은 1년 지나면 2배의 성능을 같은 원가로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제조에 뛰어드는 것에 갈수록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간극이 커지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대만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삼성전자는 D램 생산의 43.5%를 차지하다 보니 실제로 설계 업체들이 제조업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담당하고 있던 미국이 제조 공장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삼성과 ARM의 인수 합병에 대해 불을 켜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조를 삼성과 TSMC에 의존해야 해서 제조에 뛰어들기 위해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킨 미국과 제조를 담당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미국 설계에 의존할 수 없는 삼성에 치고 나아가기 위한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ARM의 모회사인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의 방안은 미국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손정혜 회장과 르네하스 ARM 최고 경영자와 함께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범위의 협력 방안을 ARM과 소프트뱅크가 제시하고 삼성전자가 이를 듣는 자리로 삼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정혜 회장의 다급함이 묻어나는 방안이었다는 평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 도쿄에 머물러 3년 만에 첫 해외 출장지가 한국일 정도였습니다. 소프트뱅크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손정혜 회장은 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소프트뱅크는 비전펀드에 잇단 투자 실패로 지난 2분기 창사 1회 분기 기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우버, 알리바바 등 지분을 매각하고 최근 ARM 주식을 담보로 한 대규모 차입금 유치로 자금 조달에 나서기도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전해지죠. 반면 삼성의 뜨뜨미지근한 태도에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우선 ARM의 가치가 고평가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최대 80조에서 100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가치는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는 여론입니다. 연간 매출이 27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매출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ARM 차이나가 최근 사실상 중국 정부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ARM 차이나는 국유화를 선언하고 기술 탈취를 하며 ARM 본사의 결정을 무시했죠.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RM 차이나의 매출액을 빼면 실제 연간 매출은 훨씬 적습니다. 또한 ARM이 내세우던 기술 방식의 대체제가 등장해 실제 영향력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변 국가의 독과점이시로 인한 반대와 이런 리스크들을 감수하고 ARM에 대한 인수를 적극 나설 이유는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삼성전자로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해왔지만 향후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서둘러 키워야 하는 상황이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가 상장 전 일부 지분 인수 및 모바일 AP 협력 등을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봐서도
두 회사 모두 WIN 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미국 반도체 시장이 따라올 엄두도 못 내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텍사스주에 세제 혜택 신청서를 제출했죠.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알렸는데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치였습니다. 테일러의 공장 9곳을 지으며 1,676억 달러들, 오스틴 공장 2곳에는 24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삼성이 20년간 2천억 달러, 250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서를 받아놓고 8월 9일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키며 거하게 뒤통수를 쳤던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22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의 미국 내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에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과 SK는 단단히 발목이 잡힌 것인데요.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 설비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미국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결코 어느 한 나라도 배제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만큼 미국도 중국도 반도체 시장에서 결코 한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전망 속에서 주가는 작년 초 이후 40%가량 급락해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 가까이 증발한 상태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의 핵심 동력인 메모리칩의 수요 약화와 재고 증가에 따른 것이라 분석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전자의 야심찬 투자는 장기적으로 순풍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히려 칼자루는 우리 기업들이 쥐고 있죠. ARM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몸집을 불리는 것의 선택도 삼성목입니다. 또한 미국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삼성의 투자를 못 빠지게 기다리는 여러 나라들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대미 대중 정책에서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정치적 속성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은 삼성전자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에도 필요하고 중국에도 필요한 우리의 위상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때론 뒤통수를 맞고 험난한 길이 보일지언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으로 실용 외교를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법으로 보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국가 경제의 필수적인 핵심 첨단 산업의 공급망 위기가 찾아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글로벌한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면서 단순히 기술력만 키우면 될 줄 알았던 첨단 산업의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정면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소재와 부품 장비를 수입하여 최종 완성품인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별다른 공급망 관리가 없어도 완제품 생산에 무리가 없었지만 최근엔 핵심 중간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와 상당수 장비와 기술력 역시 해외에 의존하던 것이 알려지며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국내 기업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소재 장비 강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원천 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공격적이게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기간에 확보가 어려운 기술의 경우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수천억을 들여 인수합병을 하면서까지 기술력 확보에 진심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산업부에서는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을 150개로 증가시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존의 원천 기술 강국이 대개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와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한국이 수십 년에서 100년 동안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고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시킨 국가들을 상대로 기술 확보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의 반도체는 지난 6월 삼성에서 양산에 성공한 3나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나노 숫자가 줄어들수록 미세하고 정밀하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다 성능도 증가합니다. 반면 전력 소모는 감소하기에 발열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은 점점 더 미세한 초미세 공정을 원하고 그에 맞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나노 이하의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 EUV가 유일하며 네덜란드 기업인 ASML에서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가 쓰이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이며 이전엔 일본 기업인 캐논과 니콘의 반도체 노광 장비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캐논과 니콘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개발에 실패하면서 점점 노광 장비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이었지만 구식의 노광 장비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비롯해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기에 아직까지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노광 장비 역사가 찬란했던 만큼 그에 필요한 소재 산업 역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5%는 일본의 5대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런 독점 기간은 무려 20년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고순도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의 생산과 개발을 수십 년째 독과점 해오고 있었지만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를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산업계에 크게 한방 먹였지만 그럼에도 포토레지스트만큼은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일본이 95% 독과점하던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최근엔 EUV용 포토레지스트까지 국산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이 수십 년간 독차지하던 반도체 소재 주력 3대 분야를 전부 국산화시키면서 자립에 나섰는데요. 이 배경엔 국내 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성공시킨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동진세미캠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채 안 걸리는 노력으로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일본 산업계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 국산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원천 기술 보유 업체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만 150조 원에 달하는 삼성 측은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합병하며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까지 첨단 산업 전 영역에서 쓰이게 될 원천 기술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인수합병한 이스라엘의 광학 장비 기업인 코어 포토닉스의 원천 기술로 시가총액 세계 1위인 공룡기업 애플에게 카메라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용 패널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 NOVALED를 인수해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 삼성의 계열사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OLED 기술력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와 인피니온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 스위스에 위치해 있으며 삼성전자의 유력 인수합병 M&A 대상 후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위주로 기술력 확보에 나서던 삼성은 국내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소재 국산화에 성공시키더니 이제는 소재를 넘어 원천 핵심 기술과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에 특화된 반도체 핵심 기업들을 합병하려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이런 행보에 일본의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은 자체적인 노광 장비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 90%, 일본의 캐논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노광 장비 시장에서도 드디어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테스트한 장비는 불과 아르곤 이머 전용 장비로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침착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중으로 자체적인 노광 장비를 이용한 반도체 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노광 장비 개발에 첫삽을 뗀 우리 기업이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EUV까지 완성시킨다면 최종적인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생산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오고 최근에서야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얼마 전까지 소재는 일본에서 공급받아 최종적인 결과물만 한국에서 생산해왔는데 반도체에 필요한 원스톱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킨다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 그리고 최종 완성품까지 모든 것을 국내 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사업 영역 확장은 삼성처럼 최종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만이 가능합니다. 삼성은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반도체 완성품을 생산하며 장비업체와 소재업체의 고객으로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재업체와 장비업체가 최종 완성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기간에 기술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을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안에 완성시키고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이제는 수출 규제는 우습다는 듯이 장비를 새로 딱 맞춰 개발해내고 글로벌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완전히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으로서는 더욱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초에 삼성처럼 공룡기업의 소재를 납품하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수출 규제와 공급망 위기를 겪은 한국에서 직접 소재와 장비 생산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은 그동안 일본의 수십 년 된 밥그릇을 한국이 기술력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삼성이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를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에서 일본이 독과점하던 소재나 부품 사용의 비중을 줄이는 것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가뜩이나 국산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기껏 개발한 국산 소재를 안 쓰고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일본의 소재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기술 중심 행보에 미국도 크게 놀라면서 한국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하자마자 세계 시장 점유율 20% 수준이던 미국 기업 듀폰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인지 한국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여기에 투자된 금액만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토레지스트를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 고객을 놓칠 수 없는 듀폰의 한국 투자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가세하면서 일본의 철밥통으로 여겨지던 소재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동안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00년에 가까운 회사의 경력을 가지고 반도체 소재 장비 기술력을 강조해왔지만 한국이 소재 장비와 원천 기술 시장에 발을 담그자마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 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서 승기를 잡자.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산 핵심 전략기술 150개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기술 중 미국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15개, 일본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22개, 중국과 독일을 상대할 기술은 각각 10개와 5개로서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핵심 전략 기술 150개는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